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반찬을 만들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막내 시누이가 모두 바빠서 요즘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도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께 손님이 왔다 간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요. 아이고, 수연이 왔구나. 뭐 이런 걸 다. 고맙다. 고생했어. 평소보다 유독 밝아 보이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다녀가셨어요? 찻잔이 2개나 있네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네가 왔다 갔지. 오랜만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애라뇨. 어머니, 누가 왔다 가셨다고요? 미경이가 왔다 갔다니까. 아까 막 가서 아쉽네. 조금만 일찍 왔으면 만났을 텐데.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일단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왔다 간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착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님 댁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 무슨 이상한 말?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큰 시누이가 왔다 갔다고 하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 누나? 어머님이 그러셨어. 대체 무슨 소리야? 누나는 2년 전에 죽었는데. 안녕하세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긴 연애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결혼할 때 시댁은 정말 화목한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첫째 시누이 부부와 서방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희 부부와 막내 시누이까지.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첫째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유독 가까웠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 일도 자주 도와드렸죠. 서방님도 자상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평온한 시댁에 어느 날부터 끔찍한 비극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해 전 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갑자기 경영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신 곳이었는데 말이죠.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금 결제도 계속 미뤄졌어요. 자금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갔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도 평소처럼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버님이야말로 요즘 너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공장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이고, 내가 아직 팔팔한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 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나 건강 잘 챙기고 이 준호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전해줘. 시어머니도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제발 좀 쉬면서 해. 공장 일이 그렇게 급해? 건강이 더 중요하지. 괜찮아,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정리돼. 곧 편안해질 거야. 당신이 너무 걱정하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나 시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필사적으로 매달리셨어요. 첫째 시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아빠가 요즘 정말 너무 이상해. 한 달 사이에 살도 빠진 것 같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공장 어려우면 돈이라도 좀 보태드린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만 하시고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저도 너무 걱정돼요, 형님. 지난주에 뵀을 때 정말 많이 수척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밥도 거의 못 드신다고 하시던데.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에게 시아버지가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는 불안한 마음에 직접 공장으로 찾아갔죠. 공장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책상에 엎드려 계셨대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요. 첫째 시누이가 다가가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아빠, 저 미경이에요. 아빠, 이러지 마. 제발 눈 좀 떠. 아빠.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새벽에 홀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여보, 왜 이렇게 혼자 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공장 일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우리가 같이 해결했어야지. 왜 혼자서만 다 짊어지고 갔어? 첫째 시누이는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어젯밤에라도 가봤어야 했는데, 아빠 혼자 그 차가운 사무실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딸이라고 하면서 아빠를 혼자 보내다니.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첫째 시누이가 받은 충격은 우리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처음 발견한 그 순간이 시누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장례식장에서도 시누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해부가 황급히 달려가 시누이를 안아 일으켰죠. 여보, 정신 차려. 괜찮아? 누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늦었어요. 아빠 혼자 그 차가운 곳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빠, 나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여보! 그날 신우이는 3번이나 시신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정제를 맞고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첫째 신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있었죠. 심해부가 밖에서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좀 먹어.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죽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서윤이가 엄마 찾는다고. 나 좀 내버려둬.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신우이는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은 거의 먹지 않았고 물만 겨우 마셨죠. 10kg 가까이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신우이 집을 찾아가셨어요. 방문 앞에 주저앉아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네가 이러면 아빠 편히 못 가. 아빠는 평생 네가 행복하길 바라셨다.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아빠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좀만 더 일찍 갔으면 내가 아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 아무도 예상 못했어. 네 잘못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왜 우리 영감은 혼자 그렇게 갔을까? 막내 신우이도 언니를 보러 자주 왔습니다. 언니, 나 지은이야. 서윤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언니가 이러면 우리 다 어떻게 살아? 아빠도 하늘에서 언니 이러는 거 보시면 마음 아프실 거야. 하지만 첫째 신우이는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어요. 온 가족이 첫째 신우이의 상태를 보며 또 다른 불행이 생길까 전전긍긍했죠. 첫째 신우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 저희 부부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라는 분이 남편을 찾아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대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처남 되시는 분 김형식 씨 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선대 사장님과 자주 싸우셨어요.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선대 사장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공장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를 대신해 남편이 시아버지 공장을 운영하며 수습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며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거래처 대금이 들어왔는데 통장에는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더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촌이 거래 대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과 접촉한 내용들도 확인했죠. 거래처를 빼돌리기 위해 밑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삼촌이 아버지 배신했어. 갈 곳 없는 사람 받아줘서 일 가르치고 키워준 우리 아버지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거래처 대금도 빼돌리고 아버지 거래처까지 빼가려고 했다고. 아버지는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왜 아무 말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 유일한 혈육이잖아. 처남이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말해. 그래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막으려다가 결국. 시아버지는 자신의 처남의 배신을 알고도 침묵하셨던 겁니다.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라 차마 고발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혼자서 뒷수습하려 발버둥 치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시누이가 먼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삼촌이 우리 아빠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아빠는 그 인간 믿고 다 맡기셨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라가셨구나. 그래서 매일 새벽까지 혼자 사무실에 계셨구나. 아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몸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돼.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아빠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 차가운 책상에 엎드려 계신 아빠를 내가 봤다고. 그게 다 삼촌 때문이었어. 그 인간이 아빠를 죽인 거야.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온 가족이 배신감과 분노로 떨었어요. 시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삼촌 집으로 찾아갔어요. 첫째 시누이가 앞장서고 남편과 저 막내 시누이가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라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삼촌이 문을 열자마자 첫째 시누이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 삼촌이 우리 아빠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나와 있어. 거래처도 빼갔잖아.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삼촌, 증거 다 있어. 거래처 증언도 있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알아? 매형 죽은 게 왜 내 탓이냐? 매형이 사업을 못해서 망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내가 안 도와줬으면 진작 망했을 회사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알아? 그 말에 결국 첫째 시누이가 폭발했습니다. 삼촌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삼촌이 인간이야? 아빠 등에 칼 꽂고 그 피로 돈 세면서 잠은 잘 오디? 아빠 심장 멈추는 순간 삼촌이 쥐고 있던 그 더러운 돈, 그게 아빠 목숨값이야. 삼촌은 정말 천벌받을 거야. 내가 장담해. 삼촌 뺨에 깊은 첫째 시누이의 손톱 자국이 생기며 피가 흘렀습니다. 삼촌이 첫째 시누이를 밀치자 심해부가 달려들었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요. 어디 다 밝혀보자고요. 삼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삼촌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요? 다 나가. 이 증거 있으면 법으로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때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영식아, 네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우리 영감이 집담보로 3억 빼서 네 빚 갚아준 거 기억나냐? 네 딸 대학 등록금 없다고 울 때 그 학비 다 내준 것도 네 형부다.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이렇게 갚니? 돈이 그렇게 좋아? 형부 목숨보다 그 종이 쪼가리가 더 좋았어? 오늘부로 넌 내 동생 아니야. 우리 영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영식이 놈 가족이니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지라고 했다. 그런 사람을 네가 죽인 거야. 삼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삼촌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하셨어요. 너 대체 누구니? 이제 나도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 동생은 이미 죽었어. 우리 영감 죽은 날 내 동생도 같이 죽은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이 즉시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고작 벌금 800만 원이 전부였죠. 저는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후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삼촌은 뻔뻔했죠. 돈이 없다며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재산 추적을 해봤지만 이미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후였죠. 강제 집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정의는 없었고 악인만 떳떳하게 살아갔죠. 첫째 시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어요. 무능한 딸이라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시아버지께 너무 죄스럽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심해부가 아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의는 없고 악인만 뻔뻔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계속 흘러갔어요. 상처받은 우리 가족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려 했었죠. 첫째 시누이는 심해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딸 서윤이를 생각하며 병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아직도 가끔 무너지는 날들이 있었지만 약물 치료와 상담이 조금씩 도움이 되었죠. 무엇보다 그 어린 조카가 시누이에게 엄마 아프지 마라고 안아줄 때 시누이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면 자주 우셨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시는 걸 몇 번 목격했죠.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공장을 정리하고 새 직장을 구했어요. 퇴근 후엔 어머니 집에 자주 들러 말벗이 되어드렸죠. 가끔 아버지 꿈을 꾸면 아침에 눈이 붓곤 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서울로 돌아가 대학원 공부에 전념했어요.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막내의 학업이었기에 더 열심히 했죠.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와 언니를 살피며 가족을 챙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남은 가족들이 더 단단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시아버지 기일이 되면 모두가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첫째 시누이는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불안정해지곤 했죠.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 했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전날이었어요. 4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생신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어요. 꽃을 보니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밝은 마음으로 준비하려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종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던 중 거실을 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뭔가 진지하게 읽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큰애가 문자를 보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제가 가까이 다가가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래, 좀 읽어줘.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경이에요. 그동안 못난 딸이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 가신 후로 제가 얼마나 엄마 마음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엄마가 더 힘드셨을 텐데 철이 없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제가 잘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엄마, 못난 딸이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요. 내일 뵐게요. 저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메시지를 다 읽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닦으시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죠. 남편과 큰딸의 빈자리를 혼자 견뎌오신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미경이가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 말씀에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남은 자식들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하셨던 시어머니. 오늘에서야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아니, 누나가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그래, 미경이가 원래 강한 애지. 아빠 닮아서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 이제 걱정 안 하마.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좋으시겠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다 모이네요. 그래,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어. 영감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달이 참 밝구나 라고 하셨을 텐데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남은 가족들이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주무셨어요. 큰딸이 회복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것이 첫째 시누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희망이라 믿었던 그 메시지가 작별 인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준호님 전화 맞으신가요? 여기 성모병원 응급실인데요. 이미경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달려왔어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측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운정석과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현재 수술 중이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네? 뭐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막내 시누이와 함께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죠. 미경이는? 큰애는 어디 있니? 준호야, 미경이는? 엄마, 그게... 미경이는 괜찮은 거야?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울음을 간신히 참으셨어요. 떨리는 손을 모아 제발 첫째 시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도 시어머니를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죠. 최선은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미경아, 미경아, 내가 그때 왜 전화를 안 했을까? 내 딸 목소리라도 들을걸. 간호사가 시누이 딸 서윤이를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화를 면할 수 있었죠.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엄마는? 아빠는? 그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딸이 남기고 간 손녀를 품에 안고 깊은 울음을 토해내셨죠. 병원 복도엔 시어머니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고 1년 만에 저희 가족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소윤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어요. 5살 조카는 이제 우리 딸이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은 시누이와 밥을 먹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전화를 끊고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남편이 회사를 조퇴하고 급히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누나가 왔다 갔다고? 그래, 미경이가 점심 먹으러 왔었어. 김치찌개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잘 먹더라. 근데 넌 어쩐 일이니? 이러는 날 아니야? 엄마, 누나는... 그때 제가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헷갈려 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작은 방으로 가서 남편과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 부부까지... 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설마 혹시 충격으로 치매가 발병하신 걸까? 왜 갑자기 큰 충격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문제? 어쩌지?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창식이한테 연락해 볼게. 걔 정신과 의사잖아. 당장 연락해서 진료 예약 잡을게. 거실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서윤이도 민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갑자기?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다. 영감이랑 50년 산 집인데. 그리고 미경이도 가끔 오는데. 엄마, 그래도 혼자 계시면... 아이고, 얘들이 왜 갑자기 그래? 뭐 나 모시고 살겠다고? 괜찮다. 내가 아직 멀쩡해. 난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들러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보고 싶으신가 봐. 너무 보고 싶어서 환각을 보시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또렷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첫째 시누이를 보신 걸까요? 아니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걱정투성이었죠. 며칠 뒤 남편 친구인 창식 씨가 운영하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지만 건강검진이라고 설득했어요. 창식 씨는 중학교 때부터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죠. 1시간 넘게 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경도 인지장애 정도야. 기억력 검사랑 인지 검사에서 몇 가지 문제 소견이 나타났고, 그런데 뭐야? 이상한 게 초기 치매로 그런 환각은 불가능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또렷한 기억은 보통 중증 치매에서나 나타나는데 어머니는 다른 인지 기능은 모두 정상이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재수 씨.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다른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고 꾸준히 병원 나오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어머니께 절대 자극을 주지 마세요. 자극이요? 네, 미경이 누님 죽었는데 어떻게 누님이랑 밥을 먹었냐? 어머니에게 따지지 마시고 천천히 어머니께서 진실에 눈을 뜨시는 게 중요하니까 몰아붙이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창식 씨. 고맙다. 그래, 다음 주에 진료 예약도 잡아둘게. 병원을 나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부부를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죽은 첫째 시누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서방님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저희 부부는 의사인 창식 씨가 이야기해준 것도 서방님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엄마, 혹시 미경이 누나 보셨어? 누나가 뭐래?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셨어요. 얘들이 왜 이래? 미경이가 뭐라고 하긴.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 아프지 말라고. 누나가 그랬다고? 아니, 미경이 누나가? 아이고, 니들 집에 안 가니? 왜들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 정신사납게. 그 또렷한 대답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어요. 전혀 헷갈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의 확신에 찬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을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싫다고 하셔도 우리 집이나 서방님 집에 모셔야겠어. 그렇지, 그래야겠다. 그런데 여보, 혹시 정말 누군가 어머니를 찾아온 게 아닐까? 어머니가 너무 확신하시잖아.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관리실에 가서 CCTV라도 확인해보자. 정말 누가 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 형.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자. 이상한 사기꾼이 엄마한테 접근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관리소장님께 사정을 설명하니 난감해하셨죠. 이거 저희가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경찰분 대동하고 함께 확인해야 해요. 소장님,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제발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참. 결국 간곡한 부탁 끝에 겨우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봤다고 한 그날 오전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부터 거꾸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제가 오기 2시간 전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8층 시어머니가 사시는 층이었어요.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네? 정말 누가 왔었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 2시간 후 그 여자가 다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죠. 제가 도착하기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여자는 창이 넓은 햇빛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CCTV를 등지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아파트라 CCTV 화질도 좋지 않았고요. 저희는 몇 번이나 그 장면을 돌려보았죠. 이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뭐야, 이 여자. 엄마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거지. 이것 봐. 이 초인종이 아니라 비번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네. 뭐야, 이 여자? 누군데 형님 행세를 하는 거야? 서방님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여자의 걸음걸이, 체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뒷모습이 누나랑 비슷하긴 한데?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형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이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시어머니 집에 왔었는지 묻기 위해요. 지은아, 너 혹시 엄마 집에 왔었어? 어? 서울이야? 안 왔다고? 뭐래, 지은이도 아니래? 지은이도 지금 서울이라네.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이상한 사람이 엄마한테 접근한 것 같아.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환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형, 혹시 삼촌 쪽 사람 아닐까? 복수하려고. 복수를 하려면 저희가 해야지. 시외 삼촌이 왜요? 여보, 혹시 돈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거 알고. 아무튼 일단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오늘이라도 당장 모시고 가야겠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시어머니를 찾아오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죽은 형님 행세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그때까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관리사무소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어머니께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관리실 CCTV 영상 확인했고요. 주변 도로 CCTV도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이 여자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불안해하실까봐요. 한편으로 실망도 하실 것 같고. 네, 이해합니다. 일단 순찰 강화하고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저희도 뭐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경찰이 떠난 후 저희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싫다는데 왜들 그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나 이 집 못 떠난다. 여기 영감이랑 50년 산 집이야. 영감 냄새도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 큰애도 가끔 오는데 내가 없으면 큰애가 와서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형 집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집 와.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그러니까야? 누나가 또 찾아오면 장여가. 아이씨, 진짜 답답하네.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가요. 아버지 냄새고 자시고 일단 가자고. 싫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들을? 가자고 좀. 엄마, 제발 나가자고. 설마 자식들이 엄마한테 안 좋은 짓을 하겠어? 엄마, 우리 엄마 아들들이야. 우리 못 믿어?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묻지 좀 마.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져주세요. 에휴, 알았다. 그럼 오늘 말고 일주일 있다가 가자. 왜? 그냥 오늘 당장. 일주일 뒤 네 아버지 기일이다. 기일만 챙기고 가기로 하자. 엄마.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머님 집에 머물겠다고 했죠. 됐다. 어머문 애들 챙겨야지. 그럼 애들은 누가 챙겨? 그리고 출근도 해야 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니들이 걱정할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의 말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고 정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완강한 거부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홈 CCTV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만 할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매일 전화 드리는 것보다 편하실 거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서방님이 즉시 홈 CCTV를 사와서 설치했죠.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들 호들갑이냐며 서운해하셨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다만 일주일만 있으면 될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 방을 준비하며 시어머니를 모실 준비를 했죠. 그 일주일 사이 엄청난 사건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요. CCTV를 설치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죠. 거실 테이블에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주방 쪽 사각지대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CCTV 봐. 누가 또 와 있어. 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뭐? 나 지금 바로 갈게. 너도 빨리 와. 바로 출발할게. 급히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중간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8층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여기 웬일이세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내 시누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새언니, 일하고 계실 시간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홈 CCTV에 누가 찍혀서 아가씨인 줄도 모르고 놀라서 왔죠. 네? 엄마 집에 홈 CCTV가 있어요? 아니, 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거기 누가 왔니? 손님이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첫째 시누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막내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새언니 왔어요. 어머, 수연이 왔구나. 들어와. 미경이랑 밥 먹고 있었어.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죽은 언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때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와 있어? 남편도 막내 시누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죠. 준호도 왔네. 니들 일할 시간 아니니? 다들 들어와. 미경이가 맛있는 거 사왔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내 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셋은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막내 신우이가 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새언니, 제발 여기서는 말하지 마세요. 밖에서 얘기해요. 엄마가 들으시면 안 돼요. 지은아, 이게 대체... 오빠, 제발, 일단 나가자. 제발. 우리는 시어머니께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막내 신우이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지은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누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뭔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해봐. 막내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나를 보고 미경아 왔구나 하시는 거야.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엄마 저 지은이에요. 언니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너무 행복한 얼굴로 날 안아주시는 거야. 언니 죽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 아가씨, 그래서 그냥 형님인 척 한 거예요? 네, 새언니. 죄송해요. 엄마가 우리 큰애 밥은 먹고 다니니 많이 힘들었지 하시면서 우시는데 차마 거기에서 나 언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갈 때마다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서 언니가 좋아하던 약과도 사가고 언니처럼 김치찌개도 해드리고 엄마가 서윤이는 잘 크고 있니? 최서방은 잘 지내니 물으실 때마다 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답했어. 미친 짓인 거 알아. 근데 왜 우리한테 진작 말 안 한 거야? 어떻게 말해. 내가 죽은 언니 흉내내고 있다고.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진짜로 막내 시누이를 첫째 시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바로 친구 창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죠. 창식아,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알고 보니까 막내가 죽은 누나 행세를 하고 있었더라. 엄마가 막내를 누나로 착각하시는데,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설명해봐. 남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창식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창식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디소시에이티브 디소더 같은데? 한마디로 해리성 장애 같다. 어머님께서 누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니 뇌가 그 기억을 차단한 거야. 기억을 차단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어머님이 자신의 큰딸의 죽음을 스스로 인정하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어머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언니인 척 해야 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님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해. 먼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님이 아니라 지은이 너라는 걸 천천히 인지시켜야 돼. 어떻게 인지시켜 그걸. 누나가 죽은 걸 다시 깨닫는 순간 엄마가 무너진다며. 갑자기 충격을 주면 안 돼. 막내가 점진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해. 주변에서 지금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물어봐. 그리고 천천히 엄마, 난 미경이 언니 아니고 저 지은이에요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드려봐.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시면 잠시 멈추고 이 과정을 몇 주에 걸쳐 반복해야 돼. 그럼 언니의 죽음은요? 그건 더 나중 단계야. 먼저 막내를 막내로 인식하게 한 다음 아주 조심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머니께서 스스로 알게 되실 거야.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되셨을까요? 저는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첫째 시누이의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기일 3일 뒤는 시아버지 기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2년 전부터 생신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올해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촐하게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시누이 사건을 전해들은 서방님도 함께했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 서방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일단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자. 생신날인데 충격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창식이도 천천히 하라고 했으니.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애는 어디 있어? 미경이 안 왔어? 막내 시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내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경아, 거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막내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그 순간 남편이 재빨리 막내 시누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죠. 창식 씨가 말한 대로 오늘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생일 축하해, 엄마.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큰애, 많이 보고 싶었다. 잘 왔어. 네, 엄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약주까지 하셨어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큰애도 있고 준호도 있고 장혁이도 있고 지은이도 왔고. 에휴, 영감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영감,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잘 지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있으셔. 어머니, 건배 한번 하시죠.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죠. 미경아, 왜 울어? 엄마 생일인데 울면 안 되지. 그냥 엄마가 건강하셔서 고마워서요. 야, 지은아, 좋은 날 울지 말고 우리 건배하자.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어? 참나, 형은 왜 우냐?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족의 건강을 위하자. 다들 아프지 말고, 응? 그렇게 생신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행복을 선택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그리고 가슴 아픈 생신상이었습니다. 생신날 밤 막내 시누이가 취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막내 시누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막내 시누이는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억지로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첫째 시누이를 찾지 않으셨어요. 막내 시누이도 언니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미 말기라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3개월간의 투병 끝에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가족들이 모두 병상 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감한테 가야겠다. 그네 부부도 기다리고 있겠지. 너희들 잘 살아. 내가 자식 복이 참 많았다. 고마웠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먼저 보낸 시어머니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서방님이 그날의 일을 막내 시누이에게 물었죠. 이제 말할 수 있잖아. 말해봐. 그날 왜 그리 울었어? 작년 엄마 생신 때. 그날 엄마를 이불에 눕혀드리고 나오려는데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손잡아 주셔서 울었어? 아니, 엄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더라. 우리 막내딸, 내 딸 지은아, 고마워라고 하셨어. 내 이름 부르시면서. 남편과 서방님도 놀란 표정으로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 우리 막내, 언니 대신 해줘서 고맙다. 엄마 마음 헤아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우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그날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에 가슴이 저몄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하늘에 둔 아이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죠. 저는 가끔 시부모님과 첫째 시누이 부부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계시겠죠. 더 이상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에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